방송국 구석 토론왕 방토왕 2016년 더불어민주당 입당해서 당시 민주당 최연소 국회의원 후보였다가 최연소 정계 입문 그리고 낙선하고 최연소 정계 은퇴한 오창석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후보 녹색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고요. 현재 녹색당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아닙니다. 젊은 보수를 대변하는 시사평론가로 여러 방송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의 정책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토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역대 최초 2회 방토왕 레드 예찬입니다. 오늘 저희의 주제는 386 세대와 울타리입니다. 86세대 민주화 운동 시기에 등장해서 정치 기득권과 사회 기득권을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을 요즘 들어 부쩍 많이 받는데요. 이 86세대가 과연 이 지금의 기득권을 독점하는 것이 온당한 현상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또 울타리 밖 세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86이고 산업화고 민주화고 보수고 진보고 그들만의 상위 10% 울타리 안에서 기득권끼리 전쟁을 하고 있다. 이 기득권 바깥에 밀린 울타리 바깥에 밀린 청년이나 소외된 계층 같은 경우는 점점 정치 자체를 혐오하게 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도 진단해봤으면 합니다. 오늘 86세대와 울타리 박세대 이야기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실시간 댓글과 역시나 악플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방토왕 블루창석이나 그린지혜부터 86세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하시니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386 세대가 우리 시대의 민주화를 이룩했고 변화를 만든 세대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떤 세대보다 자유와 평등을 외쳤었던 세대가 만든 세상이 어떤지를 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불공평하고 부정의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가 386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요. 왜 나는 386처럼 될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386 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 더 많은 부를 누리고 행운을 거머쥐었었던 세대입니다. 집을 살 수 있었고 그때 당시에 취업을 했었을 때에는 이런 취업난이 없었고 또 자녀들도 그 대학이나 입학을 보낼 때 훨씬 더 편히 보낼 수 있었고 그러니까 즉 취업과 결혼, 자녀 이 모든 문제에서 훨씬 다른 세대보다 자유로웠던 세대죠. 사실 저도 이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촉매제로서 386 세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86 세대가 문제다, 우리 사회의 큰 적폐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런 특정 세대 한 세대만을 우리 사회의 거압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개발도상국의 일부를 제외하고 웬만한 나라들은 40, 50대가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주축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386이 잘못돼서 우리나라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과연 그런 것으로 매도하는 것이 과연 진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하니까 정치 권력에서 386의 독점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블루 창석 말처럼 뭐 기업이나 사회에서는 지금 50대가 제일 잘 나갈 수밖에 없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데 유독 386들이 국회 안에서 정치권 안에서는 본인들이 청년일 때는 이를테면 삼김이나 이런 사람들의 픽업을 받아서 젊은 피로 수혈됐지만 정작 자신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한 상태에서 젊은 피를 제대로 수혈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젊은 피였는데 험지로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자발적으로 맞습니다.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지난 20대 국회 총선에서는요 2030 세대 국회의원이 딱 3명 당선됐습니다. 그 와중에 한 분은 만 39세여서 당선되자마자 바로 우리 나이로는 40대가 돼버렸고 실질적으로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2명만 청년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구 구조를 감안해봐도 말이 안 되는 정치 권력 독점 좀 문제가 있죠. 사실 386 세대, 그러니까 그 나이대 모든 세대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현재 주도권을 쥐고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386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그 386이 50대가 되어서
야, 그 권력을 거머쥐었냐?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30대일 때부터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그분들은 국회의원으로 또 뭐 벤처기업의 키즈로서, 중심 키즈로서 또 뭐 학원가들이 뭐 성장을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사교육을 거머쥐었었던 사람들로서 그때부터 권력을 쥐고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그 자리에서 버텼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 때 30대들이 지금 50대가 했던 것처럼 그 자리를 이어받고 있냐? 아니거든요. 지금 40대들이 그러고 있냐? 아니거든요. 50대들은 30대에서 시작했었던 그것을 계속 하고 있는 동안 나머지 세대들은 거기에 근접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전 이건 386 세대들이 매우 깊게 고민하고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른 세대들이 그 거기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386 세대에 속하면서 모 교수들이 이제 386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당장 자신의 교수직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한데요. 그렇게 자신의 생계와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50대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과연 진짜 온당하고 국가의 선수 아닌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이 386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양면적인 얘기를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득권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기득권적인 부분 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배경이 있었다. 왜냐면 한국교육개발원을 보면은 1980년대 흔히 말하는 80학번의 대학 진학률이 27.1%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위 기득권이었죠. 그런데 제가 입학했었던 86년생들이 주로 갔었던 공학번은 대학 진학률이 83%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대학을 갈 수 있는 사회가 돼버려서 대학생이라는 신분이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없어진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86은 기득권일 수밖에 없었던 사회에서 출발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친문 친86 이야기 잘 들었고요. 86에게 잘 보여야 다음 공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양면적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비판하는 정치적으로 이제 일자리를 무조건 물러나라, 빨리 은퇴하라고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으로 20대, 30대 국회의원이 2명인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86들이 정말 본인들이 투쟁해서 잘한 것도 있지만 적극적인 서포트를 받았거든요. DJ로부터도 마찬가지고 이해창 전 총재로부터도 마찬가지고 정말 많은 젊은 피 수혈로 들어왔는데, 정작 민주당의 대표적인 86 정치인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청년 비례 뽑아놨더니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발언으로 문매를 맞기도 했어요. 언론이 좀 조작을 했다는 좀 구차한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태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20대에 등판해서 죽을 때까지 국회의원 자리 안 놓고 다 해먹겠다는 이런 마인드 때문에 유독 더 욕을 먹는 것 같고요. 정치에서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할 말이 있는데요. 이전에 그 어떤 방송국 토론회 가가지고 청년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송영길 민주당 의원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386 세대들을 비판하고 청년 정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 억울하시다는 거예요. 평균 연령 55.5세 딱 본인이 그 나이인데 본인이 이제서야 권력을 쥐고 당대표로 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뒤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내려오라고 하냐, 아직도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 네, 그런 얘기를 송영길 의원님은 민주당 진짜 그런 문제야.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야. 송영길 의원님은 그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셨네. 네, 2000년 총선 때 김대중 대통령 그때 당시에 총재의 러브콜을 받아서 민주당의 의원으로 당선되신 분이고 10수년 동안 의원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송영길 의원뿐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뭐 이인영이나 아니면 또 누가 계시죠? 그 임종석, 원희룡 이런 분들이 다 그때부터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김용태, 나경원, 정태근 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진보에만 있다고, 민주당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수에도 있고 다 골고루 있습니다. 유독 많잖아요, 그쪽. 자, 그럼 일단은 비판적인 거 먼저 저도 가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86세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본인의 힘만으로 원내 진입한 건 아닙니다. 외부적 요인이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외부적 요인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복귀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기존의 민주당 노선이 아닌 새정치국민회의를 꾸리면서 아예 민주당 물갈이 자체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16대 국회의원에서 한나라당에서 20몇 %의 공천 혁신하면서 민주당 쪽 계열도 공천 혁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 두 번의 혁신. 그리고 세 번째는 결정적으로 탄핵 국면을 맞이하면서 뭐 정봉주 의원 자기 이름이 그대로 자기 책에서도 얘기했었는데 탄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거 등용이 됩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에게 청년들에게 정치 꿈나는 분들에게 너네는 너네의 힘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 정치인의 출입로 그리고 진입장벽, 등용문을 만들어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해도 나는 공천 받을 생각이 없어요.
눈동자가 흔들리죠. 공천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우리 젊으니까 무조건 비켜라고 양보를 요구하는 것도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우리도 그럼요. 싸워야 되고 쟁취를 해야 되는데 그 쟁취하기 위한 싸움의 판을 너무나 불공정하게 만들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 참 많이들 쓰는데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지금의 86세대가 정치권에서 만든 게 아닌가. 청년 비례대표 한두 자리 주는 것을 대단한 선심성 정책인 것처럼 포장하고 정작 돈 없고 빽 없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싸우려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위원회에서 비대위원회에서 온라인 공개 토론으로 당협위원장을 선발했거든요. 그런 제도가 들어선다면 이 돈 없는 블루창석도 토론으로 다시 한번 나갈 수도 있고 공천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혁신이 일어날 텐데 지금처럼 지역 유지들 결혼식 찾아가고 장례식 찾아가고 거기서 인지도를 쌓아야만 공천이 되는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정치 제도는 기득권 86들에게 너무나 유리한 판인 거죠. 자 여러분, 결혼식 장례식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정말 가기 싫었고 이게 과연 이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회의감 많이 느꼈는데, 일단 하나 잡고 넘어가면 지역에서 청년들이 버티기 힘들다라는 거 100분 동의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깐깐한 정수기로 그 국민적 스타가 됐었던 오세훈법, 이 오세훈법이 지구당제를 폐지하면서 지역에서 버티는 힘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사실 지역구를 운영하려면 지역 사무실 필요하고요. 거기 상주하는 2년 최저임금 맞춰줘야 되죠. 거기 사무실 집기로 이렇게 하면은 평균적으로 지역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한 4,500만 원 듭니다. 이 4,500만 원을 버틸 수 없게 만든 것이 바로 오세훈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각성을 하고 누구도 버틸 수 있는 제도적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양당 전체가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86 세대라고 하는 것은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그 세대를 이야기한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고 그 분위기를 저는 사실 운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어떠한 운을 누렸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의 집권층에 있을 수 있는 여야 모두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공천 주고 마음대로 뜻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 세대를 저는 386 세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같이 했었던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권력층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서민으로 정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삶 속에서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의 가치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현재 여야 혹은 지금 386 세대의 민주화 운동 때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386 세대를 향한 그 집권층을 향한 비판 모두를 무화시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이 86세대에 대한 공격 중에 하나가 뭐 이건 뭐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민주당의 가장 큰 자산인 이 86 운동권 세력 또는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세력들을 막연히 다 배척하고 갈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이제 청년 정치가 실패하면 청년이라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판사 출신 역시 안 되라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86 정치인이 많다고 해서 86 정치인이 어떤 실수를 하면은 역시 86세대는 안 돼라고 다 그 집단 전체를 매도해버리는 것, 이건 좀 더 가혹한 처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방금 블루창석의 말이 전형적인 이제 유시민스러운 말인데요. 존경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이 서울대 집회 나오는 대학생들 보고 물반 고기반이다, 제대로 모른다, 좀 선택적 분노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제 젊은 층과 완전히 빠이빠이가 돼버렸죠. 그런 것처럼 뭔가 음모론으로 우리 사회에서 조작해서 86에 대한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건 지금의 청년들이 남의 선동에 남의 말 듣고 막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런 존재라고 청년들을 낮잡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청년으로서 똑같은 청년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게 아니라 청년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정말 이 분노를 자아내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기득권을 누려왔던 측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86세대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86을 갈라치기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본인들이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한 집단으로서 연대 의식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우상호. 근데 저는 실제로 그게 음모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해체되어야 하는 혹은 비판받아야 될 지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집단이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사실이죠. 그건 음모론이 아니라 그거는 받아들여야 될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권력을 없애기 위해서,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게 음모다, 우리는 떳떳하다, 해야 될 개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다른 세대와 방목이 커지고 지금 있는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데 그 일조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상호 의원이 얘기가 계속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게 변론이 아니고요. 진짜로 그 우상호 의원이 그 중앙일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기사가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분개했었던 김광진 전 비례대표 의원과도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언론들이 이게 86을 너무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곧이곧대로 우상호 의원이 했던 얘기를 안 내보내고 마치 청년 의원이 필요 없었다는 것만 굉장히 부각을 해서 그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86 자체를 혐오 집단으로 만들어버린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만약에 언론 인터뷰가 지면 인터뷰가 나갔을 때 풀 영상이라든지 또는 녹취록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 드러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기사는 나왔고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이 확실하니까 그 기사가 써진 대로 그냥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좀 억울한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6은 아직까지 본인들이 개혁의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86이 이제 개혁의 대상이거든요. 개혁돼야 될 존재들인데 그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86을 향해 개혁과 혁신을 요구하지만 86은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귀를 닫고 위만 쳐다보면서 우리가 계속 개혁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러한 간극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요. 86이 계속 개혁하는 거 찬성합니다. 좋은 선순환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면 좋죠. 그러나 아래에서 들려오는 이제는 당신들도 개혁의 대상이다라는 이 목소리에 대해서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더 존경받는 세대가 되겠죠. 지금 2030 세대가 더 확대하자면 10대까지 새로운 방식의 사회를 오히려 스스로 구상하고 제시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386 세대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지 못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화 운동 이후에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안을 아직까지도 전 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오히려 20, 30대가 역제안할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이런 사회가 아니다. 조금 더 공정하길, 조금 더 평등하길, 조금 더 자유롭게 바란다. 저는 이런 모임들이 오히려 더 지금 만들어져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386들 뭐라 해야 될까? 지금 걱정스러우면은 걱정하세요. 저희가 쫓아갑니다. 이제 제가 이제 86년생이고 2000년대 초반에 학교를 다녔는데 우리는 이제 웹 기반 세대라고 하고 지금 2000년대 생들은 이제 앱 기반 세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당들이 앱 기반을 통해서 어떠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제가 낙선하고 나서 무슨 뭐 김대중 캠퍼스, 노무현 캠퍼스를 만들어서 공부시키고 이 사람들을 경쟁시켜서 실력을 검증해서 청년 비례대표제를 뽑자 또는 뭐 국민청원 같이 민주청원을 만들자 이런 것들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욕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밑에서 얘기를 하고 이러면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플랫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86의 어떤 정치 권력 독점이 문제라는 거는 이 블루창석까지도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스크린 쿼터제도 있고 여성 비례대표 할당제 있잖아요. 홀수는 여성들에게 가도록 하고 네. 보통 그런 것처럼 2030 세대에 대해서 최소한의 뭐 인구 비례 분포의 절반만큼이라도 의석수를 보장하는 그러한 제도 개혁도 있어야만 청년층의 정치 진입이 좀 가능해지고 우리도 30대 장관, 40대 총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만 다선 제한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속하면 출마 못합니다. 국회의원들 자기는 5선을 하든 6선을 하든 7선을 하든 아예 정년 자체가 없는 제도를 만들어놨고 지금의 86세대 이미 3선, 4선인 86세대들이 이대로 가면 5선, 6선, 7선, 8선, 9선까지 하고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도 다른 자치장과 동일하게 3번 정도 영속으로 하셨으면 좀 쉬게 만드는 그런 제도 개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견 동의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더 전폭적인 개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한국에 있는 정당들이 기존의 양당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건 선거제도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우리의 그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자체가 이미 기득권이 있는 사람에게 돈이 있고 그 사람 동원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또한 그닥 그렇게 선거제도 자체를 개편할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안은 아닙니다. 그 안을 왜 못 만들게 되었느냐? 민주당 때문에 그래요. 민주당이 개혁의 기회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었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 맞는 말 같아요. 아니야. 아니 이거 아니야. 정확히 이거 맞는 아니야. 말이에요.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은 절반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고요. 선거제도를 개혁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걸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시작부터 너무 어려운 이야기 많이 한 것 같은데 전 감성적인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아니, 지금의 왜? 2030 세대가 왜 이렇게 86을 싫어하는가? 사실 뭐 산업화 세대도 있고 꼰대라고 불리는 세대도 있는데 거 이거 얘기하려고 그런데 말을 막은 거야. 그런데 사실 아니, 뭐 지금 가지고 우리가 있는 피부로 86 접하는 86세대의 어떤 직장 내 어떤 차장님, 부장님 이런 분들은
본인들은 정의다. 본인들이 누리는 기득권은 굉장히 정당하고 이번에 조국 사태에서도 보듯이 86을 비판하면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이 많은데 차장님들 다 계시죠. 왜 이걸 갖고 그래? 제 눈빛이 좀 흔들리고 있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정의고 우리는 민주화를 이끌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잘한 허물 같은 걸 비판하는 건 좀 부당하다. 더 나쁜 놈들 많다. 이런 시각으로 지금 2030 세대를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유독 20대와 30대가 이 86 세대에 대한 거부감, 본인들이 정의라는 그런 착각, 우리가 이 나라를 다 만든 세대라는 그런 독선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중에 더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공화당 쪽에도 많고 저는 일단 자유한국당에 저는 의석수 배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의 잘못이 제일 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좀 동의할 수 없다. 왜냐면은 일단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정당이 합의해서 통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정당들이 완벽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했던 건 아니고 물론 정의당 찬성했습니다. 뭐 녹색당도 찬성했을 것 같고요. 근데 바른미래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절충 타협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연동형이 아닌 준연동형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그보다 자유한국당이 의석수를 270석으로 줄이자고 했어요. 이런 정치 시대 역행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동력을 가지지 못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정치 혐오가 국민들한테 많이 먹혔습니다. 그렇게 특권층을 의석수를 늘린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또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도 비례대표로 나왔으면서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개혁이 제대로 완수되지 않았다. 제가 제안 하나만 아니 하자면 너무 사회자로서 변명을 너무 많이 하세요. 나 이거 얘기를 해야 돼요. 변명하지 마세요. 아니 너무 386 세대 변명하지 마세요. 네? 반론권. 민주당을 구하지 반론권입니다. 마세요. 우리 손학규 대표님이 단식했던 거 까먹으셨습니까? 손학규 대표님이 단식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겠다고 가장 먼저 앞장서준 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을 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당시에 자한당이랑 같이 한국당이랑 같이 깜깜이 예산 야합을 하면서 선거제도도 같이 공조를 했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간 거지. 거기에는 민주당 탓이 가장 커요. 사실은 민주당이 혁신적인 선거제도 안, 우리의 정치가 바뀔 수 있는 청년도 들어가고 장애인도 들어가고 여성도 들어가고 성소수자도 들어가고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밟아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한이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안이었고요. 그거를 민주당이 준연동형제로 바꾸고 말도 안 되는 반헌법적인 안이랑 같이 두 개를 내서 세 개 안을 내가지고 결국 다른 당이 한 개를 만든 거예요. 다른 당들이. 뭐가 반응적이었어? 제가 그 역대 최초 2회 방통항으로서 제안을 하자면 우리가 선거제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쯤에서 정치의 독점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한 것 같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86이 어떤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지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 좀 분위기 전환 한번 해볼까요? 거의 유재석급이죠? 네. 아니 이 자유한국당의 불리한 얘기니까 돌리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갑자기 뚝 달라먹어가지고서는 경제죠? 글쎄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당시 80년생들, 80 학번들이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할 때는 그 당시에 진중권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3.5, 3.6이면 우리 단과대 수석이었다라고 했는데 제가 졸업했을 때 공학번 평균 정도는 졸업생 전체가 한 3.8이 넘었어요.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스펙과 대외활동, 동아리, 봉사활동, 해외 연수까지 받아야만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건 좀 시대적 배경이 좀 달랐다. 좀 86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세대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경제 성장기였고 성장률도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기업체도 생성되는 것이 훨씬 더 많았고 입도 선배라고 해서 졸업 전에 취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있는데 다만 지금 본인들이 그렇게 가졌던 것만큼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할 부분이 있다. 저는 오히려 이것 같은 방식의 경제나 아까 뭐 학벌 얘기도 대학 얘기도 꺼내주신 것 같은데 그것들을 공고히 해왔었던 것이 바로 386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386 세대 그때 당시에 대학을 들어가셨던 그 분들은 본인들의 기득권이 대학에서 기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뭐 심정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본인들의 자녀를 낳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의 자녀들을 더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더 공고한 교육 이 위계적인 교육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힘쓰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표창장도 위조하고 맞죠? 네, 위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조국 장관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세대 간 갈등 혹은 386 세대에 대한 비판은 뭐 너무도 온당한 것이에요. 그 세대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00년대 이후부터 정치권이든 사회든 경제이든 리더의 자리에 섰었던 분들이 이 불평등을 타개하기 위해 해체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고해야 하는데 앞장섰다는 것에 시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저는 86 선배님들한테 이 말 하고 싶어요. 꿀 빤 거 맞잖아요. 네? 꿀을 빠는 세대 아니었습니까? 물론 그 세대에도 힘든 분들이 있었지만 지금 사회에서 발언권을 많이 내고 있는 86의 중심 세대들은
어쨌든 그 낮은 대학 진학률이든 사회적 배경 때문이든 간에 꿀을 빠셨습니다. 그런데 그 꿀을 정치에서도 안 나누는 것처럼 경제 문제에서도 지금 안 나누고 있어요. 뭐 중앙 평준화 이런 이야기도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계속해서 나이가 찰수록 점점 연봉이 오르는 호봉제 그런 것들 때문에 신입사원 뽑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역사상 최고의 스펙을 가진 뭐 평균 학점 3.8이라고 하셨죠. 이런 세대들이 이 좁은 취업문을 너무 힘들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정년 연장 논의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광주의 우리 사회적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기아차 노조가 반대했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 연평균 4천만 원 주고 일하게 되면 본인들 연봉 1억 받는 거 생산성 비교될까봐 이런 식의 본인들의 꿀단지를 놓지 않겠다는 태도가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게 일부 86이라 하더라도 86 세대를 비판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좀 사실관계를 바로잡자면 광주형 일자리를 비판했었던 당시의 노조분들은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여서 훨씬 더 낮은 임금에 이 일자리를 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비판들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연평균 4천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이제 기존의 노조분들이 받고 있는 연봉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런 비판들을 하신 것이죠. 제가 좀 세대 간 차이를 정리를 해와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386이 얻었었던 어떤 기득권과 지금 현재 세대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청년 실업률은 당시 똑같은 나이에 386이 겪었던 것과 현재를 비교해보면 청년 실업률이 3배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봉 격차가 4배 이상 올랐어요. 그 다음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의 상대적 가치가 그때 당시의 GDP 기준보다 현재 당시의 GDP 기준으로 합치면 40%나 적습니다. 그다음 그때 386은 10년을 일하면 서울 시내 안에 아파트를 한 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청년들한테는 아파트를 살 수 있나요? 내 집 마련의 꿈은 허황된 어떠한 저 멀리 있는 것입니다. 물론 두 분은 가능하겠지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불평등을 앞장서는데 왜 기존의 정치권이든 우리 사회에 386 세대들이 앞장서지 못했냐는 것, 이것들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말해보세요. 86 친위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기원을 보면은 IMF를 이끌었던 보수 정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또 변명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IMF 직전에 노동법 날치기를 통해서 훨씬 더 해고가 쉽게 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 또 정규직 자체가 많이 사라지고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한쪽으로 편중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IMF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본 세대가 86 세대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86 세대인데 선배 세대가 빨리 나간 자리를 차고 올라갔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고 올라갔든 밀고 올라갔든 어쨌든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만든 것이 저는 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세대가 밀려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만든 것이 바로 보수 정당의 폐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죄송 말리네요 계속. 그래서 이쪽 편을 들고 싶은데 어차피 내가 말려가지고 일단 넘기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방금 말씀해주신 그것 자체가 기존의 386 내에서도 진보와 보수 안에 그 사람들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프레임 편해요. 왜냐면 누구든지 그냥 반대쪽 욕하면 되거든요. 그냥 보수 탓이었다, 진보 탓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정치를 바라보는 시민분들은 그걸 그대로 믿으시는 거죠. 근데 저는 뭐 노동 관련해서도 뭐 해고냐 아니면 뭐 정규직이냐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비정규직이더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존에 정규직은 해고는 살인이다, 정규직이 답이다 이 프레임에서도 이제 벗어나야 돼요. 이미 청년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살고 싶거나 혹은 다양한 방식의 플랫폼 노동자로 지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원튼 원치 않든 플랫폼 노동, 프레카리아트 같은 계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386 세대들이 진보든 보수든 할 것 없이 기존의 예전 프레임으로 정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각화된 사회적 문제의 변화를 만들고 있지 못한 것이죠. 저 지금 대학교 교양 강의 시간에 와 있는 듯한 생각이 드는데 근데 방금 그린지혜가 말한 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울타리 세대 이야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뭐 86이 문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상위 10%의 기득권끼리 이 기득권을 가지고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싸우고 있다. 근데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도 또 동의를 하는 게 어쨌든 이 상층부에서 뭐 86세대든 산업화 세대든 정치 권력을 놓고 또 경제 권력을 놓고 싸우는 동안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정치 자체에 무관심하게 되고 혐오하게 된다면 그 끝은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국가에서 많이 봤던 좀 위험한 포퓰리즘 정당의 등장,
포퓰리즘 정치의 등장이 아닌가.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래서 뭐 코미디언 출신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런 현상들이 발현될 것 같아서 이것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86세대 자신들의 세대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또는 계급적으로 상층부 양보하고 이런 식의 대타협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도 그냥 비판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86세대가 역대 가장 많은 원구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탄도리 때 많이 들어갔다고 했지만 한 14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지금은 민주당 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득권이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득권을 누리려면은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계급들의 이익을 반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전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국 장관이 임명돼야 한다라고 동의를 하면서도 조국 장관을 옹호할 때 민주당 의원들의 가끔씩 일어나는 말실수라든지 세대적 실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대학교에 찾아가서 표창장을 받아왔다라는 표현을 어떤 의원에 썼어요. 근데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와 누군가를 위계질서로 나누는 것들 이런 표현들에서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한 반성을 해야 되고 과연 그러면 86세대가 지금 사회적 지향점을 잘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데 잘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포퓰리즘 정당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 정당이 비판을 받을 때는 어떤 거냐면 그 사회에 있는 굉장히 소수의 집단을 비판하면서 탄압하면서 나오는 정치 세력으로서의 우파적 포퓰리즘 정당이 나왔을 때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지 기존의 정치, 특히 엘리트 특권층 정치인들이 정치를 오남용하고 그 민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일을 하고 있었을 땐 당연히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을 중심으로 기반으로 한 대중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대중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탄생해서 사회가 바뀐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포데모스 같은 사례, 오성운동 같은 사례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한 시대가 오히려 되지 않았나 싶고요. 오히려 지금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정치가 발목 잡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유튜브를 보시고 계신 분들께 제안드리고 싶어요. 우리 여야 빨강 파랑 그런 거 상관없이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정치를 한번 담대하게 상상해 봅시다. 녹색으로? 네, 이거 자막으로 크게 달아주세요. 녹색으로. 담대함은 역시 파란색이죠. 공천. 조금씩 생각은 달라도 공통되는 키워드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된다가 핵심인 것 같고 어쨌든 그동안은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하면 뭐 재벌 1%, 뭐 엄청난 이 보수주의 계열의 정치인들만 생각하다가 이제는 86세대 민주화 운동했던 선배들도 기득권이구나 이런 걸 사회가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되게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86 나쁜 놈이다 다 사라져라 이렇게 욕만 한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 좀 방식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기득권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울타리를 좀 허물고 정말 평범한 사람들도 정치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더 나은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됐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86세대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뭐가 잘못이냐, 우리는 정의다, 우리가 이 나라를 바로 세웠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오만과 독선의 독주를 펼친다면 더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6세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86세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제대로 우리 현실에 맞게 못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사인에서 울타리라는 기사를 썼을 때 그 상위 몇 %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동의하는 편이고 거기에 보면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있는 사람들 6.8% 그리고 대기업 정규직 무노조가 2.7% 그리고 중소기업 정규직 노조가 있는 퍼센트가 11%, 약 20% 정도만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됐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결국은 그 사람이 노동자로서 임금을 받고 집을 구매할 때 담보대출을 합니다. 그 연 이율과 그리고 담보대출의 규모가 회사의 규모와 비례해 버립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회사에 다니지 않더라도 노조가 없더라도 그리고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그런 내 집 마련이라든지 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또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을 많이 해달라? 아니 무작정 대출하는 게 아니라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정치권 얘기만 나와서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사회의 386 세대들이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그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좀 정리를 제가 해왔어요. 386 벤처키즈라는 세대가 있었죠. 96년도에 코스타 스키장이 개설되고 나서 그 벤처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등장한 세대인데 이름을 언급해도 되나요?
카카오 김범수, 넥슨 김정주, NC소프트 김택진, 알랩 안철수, 싸이월드 이동형, 다음 이재용, 프리첼 전재환 이런 사람들 아직도 건재합니다. 그리고 90년대 전후에 과외랑 학원이 합법화되면서 그러니까 법제화되면서 그때 당시 등장했었던 세대가 있어요. 이범 메가스터디, 손주은 메가스터디, 박정화 학원, 정봉주 외대어 학원, 정청래 길잡이 학원. 아직도 학원가에 계시고요. 이분들은 민주당이네. 심지어 정치권에 들어오시기도 했죠. 그 다음에 또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정치인 말고 관료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권력 중에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참여정부 때 국정상황실장을 했었던 이광재 씨는 37세 그 자리에 올랐었는데요. 이거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가져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리해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37살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할 수 있었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진보 정권의 힘이죠. 진보 정권의 얼마나 힘이라기보다 아직까지도 386 세대들이 그 자리에 건재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기 위해서는 그 386 세대가 자리를 양보한다? 이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항상 권력은 그 권력자가 내려놓지 않았죠. 그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권력을 요구했고, 그래야 권력이 깨집니다. 저는 지금 권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를 뭉쳐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또 많은 사람들이, 특히 86 선배들이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의 문제라는 말로 물타기를 이렇게 싹싹 합니다. 계급의 문제도 맞고 저는 세대의 문제도 맞다고 봐요. 86세대에서 소외되신 분들도 많죠. 근데 저희가 지금 지목하는 86은 그분들이 아니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세대가 곧 기득권인 그런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 유독 도드라지게 보이기 때문에 계급 문제만 말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세대 문제만 말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다. 20대, 30대 기득권 있겠죠. 저도 그 기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러나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 문제에 눈을 감고서 계급 문제만 해결하겠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이 86세대 차원의 지금 메인스트림 세대의 양보가 있을 때 어떤 계급적인 평등성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고 신인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기존의 나 이렇게 얘기되나? 민주당의 기존의 청년 비례대표제는 반대합니다. 단순히 청년이란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주는 건 반대하고, 그 사람의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86세대가 그냥 양보하는 것보다 우리 세대라든지 또 다른 세대와 맞붙어서 실력으로서 공정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거에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론이든 뭐든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86이라는 세대에 몰려있는 이 시선은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가 자체가 없다. 그리고 신인들이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 관문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맹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들이 이동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이동했을 때도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에 있는 인프라가 전혀 없다. 그래서 좀 광범위한 복지 세대로 와서 그들이 만약에 기득권을 놓치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복지나 인프라가 좀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태를 들여다보면서 저는 고민돼야 될 지점들이 바로 이런 지점들이 아닐까 싶고요. 삭발쇼나 아니면 임명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만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권들이 머리들을 맞대고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길거리로 좀 나가가지고 홍대에서 토론회를 해봐도 좋고요. 청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아니 86 정치인 아예 한번 불러. 우상호한테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전화 바로 할까요? 네, 전화 한 통 해주세요. 나오라고. 전화해보겠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부르실 수 있어요? 방통항에서 토론 한번 합시다. 그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김용태 의원 부를게요. 그래요? 네. 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상호 의원님, 김용태 의원님 방통항에서 토론 한번 합시다. 네, 김용태 의원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탄핵 국면에서 가장 먼저 선도 탈당을 하고 가장 먼저 복당을 시류의 흐름을 가장 잘 타는 진짜 못하기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번 바로 불출마 선언하고 이런 자세를 보면은 마치 뭔가 물러서다가 다시 돌아올 기회를 만드는 본인이 이런 멋진 지금 모습. 총학생 회장 출신으로 들어와 놓고 청년비례 뭐 하는지 모르겠다 말이야. 우상호 의원 이런 사람을 비판해야지. 그러니까 둘 다 문제예요. 중앙일보의 농간입니다. 둘 다 여러분 이거 얘기하지 보시면 않았다고 아시죠? 합니다. 둘 다 그렇게 인정하진 아무튼 않지만 불러서 둘다 한번, 386의 앞제비야 앞제비들. 그냥 여기부터 가. 타이밍을 잘 재는 김용태 의원의 이런 모습은 우리 처세술로서 반드시 배워야 된다. 아무튼 끝장 토론 한번 했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86 정치인들. 방통화. 어쨌든 저는 이제 특정 세대를 공격하거나 특정 세대는 다른 세대와 다르다라는 얘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떠한 세력이든 주축 세력은 40, 50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세대가 과연 다른 세대와 다른 계급, 다른 계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동 밖의 노동이라든지 우리가 방금 썼던 울타리 밖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반영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어느 정당이라도 그러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치 문화를 바꿔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야말로 권력이 선순환되고 신인들이 대거 참여해서 경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이가 아닌 실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녹색당은 20, 30대가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명실 뭐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권력을 딱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당으로 오세요. 당대표시죠? 네, 당대표입니다. 가장 큰 권력 정치 권력이었어요. 정치 네. 권력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20대로서 정치 권력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녹색당으로 오세요. 녹색당으로 가세요. 저는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청년 세대가 양보해달라고 찡찡거리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싸울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평평한 운동장만 만들어주면 알아서 싸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86세대, 50대 이 사회의 기득권인 거 맞습니다. 기성세대 기득권인 거 맞는데 그렇다면 좀 청년 세대한테 미안한 척이라도 하시라. 기득권을 누리면서 목을 빳빳하게 내가 정이다, 우리가 정이다 이런 태도만이라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1대1대1이다. 이유부터 한번. 우리가 모두 86을 오늘 주제는 다 동의를 한 그런 그래서 느낌이지 그렇게 않을까요? 나왔나 봐요. 네. 평화롭네요. 늘 기존 세력을 위협했던 건 대한 세력의 등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때 출마했을 때 우리 지역구에서 비례대표가 국민의당이 쏟아졌습니다. 그건 양당 체제에 대한 피로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생 정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해야만 기존의 세력들이 긴장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많은 발언들에 동의를 했습니다. 네. 제가 레드 예찬님을 뽑은 이유는요. 어떻게 불리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싹싹 코너를 넘기시는지 그 진행력에 감탄하며 적었습니다. 네. 욕먹은 기분이 드는데요. 저는 블루창석 선택한 이유가 오늘은 다소 친문 친팔육스러운 발언을 많이 했지만 사실 지난 총선에 출마해서 조경태 의원이랑 한번 제대로 붙어봤잖아요. 정말 지역구에 출마하는 게 힘든데 청년으로서 이 86들이 장악해놓은 그 위에 세대가 장악해놓은 판에서 실전을 한번 벌여봤다는 거 그런 부분 이런 블루창석과 같이 무모하게 도전하는 청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대담한 도전. 이런 의미에서 블루창석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방토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시간 댓글로 방토항을 뽑을 생각이고요.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의 댓글과 그리고 과연 여러분이 누구를 방토항으로 뽑았는지까지 함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